사돈어른, 봉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카드를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둘은 조용히 만나서 봉투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숙 씨는 65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를 단단하게 쌓아 올려왔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서 바쁘게 살고 둘째 아들 박민수는 가까운 도시에 자리 잡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명숙 씨를 성실한 이웃으로 기억합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고 10여 년 넘어온 시간의 흔적이 차분하게 놓여 있습니다. 새벽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찻잔을 데워놓고 차가 식을 만큼 천천히 마음을 달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고인이 된 남편과의 결혼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으로 두 아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말은 아끼고 손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보다 누군가에게 먼저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점원에게 먼저 인사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겨울이면 현관 앞에 소금을 뿌려 이웃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도 빼먹지 않습니다. 손주 소식이 들리던 날 보온병에 미음을 담아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몸을 먼저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고마움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보며 영숙 씨는 자신이 진정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숙 씨의 하루는 손주 선호의 웃음과 울음, 젖병과 기저귀, 빨래와 청소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한 수고로 여기며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집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고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낸 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받은 용돈은 쓰지 않고 봉투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더 힘든 날이 오면 내어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면 복이 돌아온다는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를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결혼하던 해 명숙 씨는 양가가 고르게 편안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식장 선정부터 혼수 준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인 김정자 씨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자 씨는 말솜씨가 좋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식 당일 명숙 씨는 한복을 차려입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정자 씨와는 대조적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차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으니까요. 피로연에서 정자 씨가 능숙하게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속으로 좋은 사돈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릴 때도 영숙 씨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가전제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챙겨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명절뿐 아니라 평일에도 안부를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보러 왔고 용돈도 꾸준히 건넸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사 드세요라며 내미는 봉투를 받을 때마다 명숙 씨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날짜를 적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2021년 3월 첫째 주, 추석 차례 준비비, 어버이날 용돈 등등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가 직장을 옮기며 공백기가 있을 때 영숙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조용히 건네며 걱정 말고 좋은 곳 찾아라고 격려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시작해야 했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린 아이를 맡기기엔 불안했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쪽 할머니가 돌봄을 나누어 맡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 김정자 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자 씨는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사회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요가 클럽, 등산 모임,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미 약속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라며 미안해했습니다.
명숙 씨는 흔쾌히 마음을 내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팔에 얹히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호가 할매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재우고 깨우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무릎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손주를 붙잡다가 무릎이 삐끗하며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 이후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쉬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의사는 나이를 생각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관절은 한번 상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되자 의사는 관절 주사를 권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릎에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주사 맞는 날이면 새벽부터 병원에 가서 순번을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사 맞은 당일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영숙 씨는 그런 주의사항보다 손주를 돌보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무릎이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날에도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가 선호를 돌보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데리러 간 명숙 씨는 거실 한쪽에 반짝이는 건강보조기구가 새 것처럼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신형 안마의자였는데 가격이 수백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딸 수진이가 챙겨준 선물이라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건강을 걱정해서 사준 거예요.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바로 주문했더라고요. 센스 있는 며느리죠? 명숙 씨는 웃으며 정말 좋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부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수가 봉투 대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불편하시다고 수진이가 골라줬어요. 집에서 쓰시라고요. 상자를 열자 손바닥만 한 무릎 마사지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실용적이긴 했지만 값비싼 최신형 안마의자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물건이었습니다. 정성은 분명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명숙 씨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저울이 기울 듯 조용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래도 섭섭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받은 건 잘 쓰면 된다는 마음으로 작은 무릎 마사지기를 무릎에 대어 보았습니다. 따뜻한 진동이 전해졌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돈과 똑같이 생각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차이들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가족끼리만 간 여행이었지만 정자 씨의 표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이가 모든 걸 다 준비해줬어요. 호텔도 좋은 곳으로 잡고 맛있는 음식점도 미리 찾아놨더라고요. 반면 명숙 씨와 아들, 가족의 만남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동네 식당 정도였고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여행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명숙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자라며 더 많이 걸었고 더 높이 뛰었습니다. 명숙 씨의 무릎은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계단 난간을 꽉 잡아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물리치료 계획이 늘어갔습니다. 의사는 더 악화되기 전에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리하시면 나중에 보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자 씨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명숙 씨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관절 주사를 맞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무릎이 아직 부어있는 상태에서도 급한 약속이 생겼다는 정자 씨의 연락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주사 맞은 후 며칠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영숙 씨에게는 손주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는 명숙 씨만 보면 달려왔고 그 작은 팔이 목을 감싸면 통증이 잠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할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선호의 목소리가 관절 주사의 쓰라린 아픔까지도 상쇄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현실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부어오른 무릎, 뻣뻣한 허리, 손목에 저릿한 통증. 거울 속의 자신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헌신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직장 이야기를, 수지는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목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어버이날이라 조금 준비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아들 부부는 꼭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선호 돌봐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자식들은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이들이 돌아간 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급하게 확인하지 않고 차를 한 잔 우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야 봉투에 손을 댔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 수표가 깔끔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봉투 안에서 작은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는 수진의 것으로 보이는 동글동글한 필체였습니다. 맨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늘 선호 봐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마음 편히 회사 다닐 수 있었어. 건강 잘 챙겨.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갖고 싶었던 것도 꼭 사. 이번엔 내가 준비했어. 명숙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편지 속 엄마는 자신이 아니라 분명 수진의 친정엄마, 정자 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봉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양쪽 어머니에게 줄 봉투를 준비하면서 실수로 바꿔서 준 것이었습니다. 명숙 씨의 첫 반응은 당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망함이었습니다. 사돈 정자 씨에게 갈 봉투를 자신이 받았다니 어쩌면 좋을까요? 명숙 씨는 아이들이 민망해할까 조심스레 정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돈 어른, 봉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정자 씨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카드를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둘은 조용히 만나서 봉투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자 씨와 마주 앉아 봉투를 교환했습니다. 정자 씨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아이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명숙 씨는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자 씨는 자신이 받았던 봉투를 명숙 씨에게 건네며 이제 제대로 된 것 같네요. 라고 웃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의가 먼저라고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정자 씨와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선호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 선호가 말도 많이 늘고 참 예뻐요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권 한 장이 단출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봉투를 뒤져보았지만 더 이상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카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100만 원은 사돈에게, 10만 원은 시어머니에게. 차별의 무게가 숫자로 또렷해졌습니다. 10배나 차이가 나는 금액. 이것이 자신에 대한 아들 부부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명숙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훑고 지나갔지만 속은 쉬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 다시 돌려준 용돈 봉투들, 관절 주사를 맞으면서도 통원 치료를 미루며 손주를 돌본 시간들, 무릎 보호대의 탄력이 다 늘어날 때까지 아픈 것을 참고 견딘 날들, 주사 맞은 당일에도 쉬지 못하고 아이를 돌본 헌신, 젖은 손수건으로 아이의 열을 식혀준 밤들, 말없이 던진 괜찮다는 거짓말들.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10만 원 지폐로 평가절하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헌신과 희생이 숫자 하나로 정리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그저 값싼 베이비시터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늦은 저녁 명숙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사돈에게 갈 봉투엔 100만 원이 있었다. 내게 온 봉투엔 10만 원이 있었다. 일이 바쁘면 실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마음까지 실수로는 만들 수 없다. 수화기 너머에서 변명과 당황이 엉켰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실수를. 명숙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만의 일이 아니다. 남편인 네가 살피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 나는 무릎을 다쳐가며 내 가정을 도왔다. 그 시간들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 어머니, 10만 원과 100만 원. 이게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 사이의 차이냐? 그동안 내가 해준 게 그 정도 값어치냐? 말끝은 높지 않았으나 끝은 분명했습니다. 명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명숙 씨는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찻잔을 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 앞으로 아이 돌봄과 생활비 도움은 하지 않겠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결정이다. 나도 내 건강을 챙겨야 할 나이다. 병원에서도 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는 내 몸을 먼저 생각하겠다. 선언은 짧았고 실천은 길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물리치료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바구니와 일정표, 병원 예약과 재활 운동 사이에서 자신을 먼저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서 울먹이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도와주세요. 친정엄마도 이제 더는 어렵다고 하시네요. 명숙 씨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내가 했고, 해선 안 될 만큼도 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자 씨도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번갈아 가며 봐주면 안 될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하지만 명숙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도 이제 제 몸부터 챙겨야 할 때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들 민수는 뒤늦게 달래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용돈을 더 드릴게요.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도. 명숙 씨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돈을 더 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엔 돈이 먼저가 아니다. 고마움은 평소의 태도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다. 그 뒤로 아들 부부는 스스로 보육 대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급하게 어린이집을 알아보았지만 대기가 길었고 베이비시터를 구하자니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하신다고 투덜거렸지만 직접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면서 명숙 씨의 수고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조정했고 비용을 지불해 돌봄을 맡겼습니다. 수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정을 오후 근무로 바꿨고 민수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날에는 집에서 일하며 아이를 봤습니다. 주말에는 둘 다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안 예산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베이비시터 비용, 어린이집 비용, 아이가 아플 때 쓰는 비상 돌봄 서비스 비용까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운 육아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놀지 못한 마음 대신 책임지는 태도가 조금씩 자리를 넓혔습니다. 더 힘든 것은 아이였습니다. 선호는 갑자기 할머니가 오지 않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할매, 어디 갔어? 할매 보고 싶어. 라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와도 처음 며칠은 적응하지 못해 울기만 했습니다. 정자 씨도 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수진아, 네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 삶의 정은 숫자로 줄 세우는 게 아니야. 은혜를 가볍게 쓰면 인연이 가볍게 남는다. 사돈어른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똑같이 대접해라. 엄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워낙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의 이유가 되니 같은 할머니인데 차별한 게 맞잖아. 때가 바빠서 못 도와준 것도 미안한데 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니? 정자 씨는 명숙 씨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쳤네요. 앞으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하지만 명숙 씨는 사과는 고맙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연락의 첫 마디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로 바뀌었고 안부의 뒷마디가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 치료 잘 받으세요. 로 깊어졌습니다.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숙 씨에게 연락할 때 거의 부탁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저희 때문에 무릎 다치신 거 아닌가요? 정말 죄송해요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부탁보다 감사가 앞서는 언어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으셨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숙 씨가 거의 모든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나서서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도 적극적으로 도와 양쪽 어머니가 모두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용돈도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2봉투의 금액이 똑같았습니다. 카드 내용도 정성스럽게 각각 다르게 적혀 있었지만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동일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랐던 유일한 변화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명숙 씨가 바랐던 변화였습니다. 미안함이 아닌 성숙함으로 채워지는 집, 그 방향을 향한 첫발걸음이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던 얄팍한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존중과 감사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던 아침, 영숙 씨는 무릎 보호대를 조이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심때는 국을 끓이고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들꽃을 하나 꺾지 않고 눈으로만 담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자 세상이 조용히 맑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대신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서랍에는 여전히 봉투들이 남아 있습니다. 날짜가 적힌 봉투들은 지난날의 명숙 씨를 증언합니다. 베풀되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쓴 시간, 참되게 도우려 했던 마음,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먼저 돌보며 살아가려는 결심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명숙 씨가 경계를 분명히 한 후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지만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밤이 오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은혜는 가볍게 쓰지 않는다. 감사는 습관으로 남는다. 경계는 사랑을 보호한다. 이 세 문장이 명숙 씨의 새로운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손주 선호의 사진이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웃음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희생으로 무릎을 상하게 하던 과거에서 지혜로 관계의 균형을 세우는 현재로 옮겨왔습니다. 가끔 선호가 할매 보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오면 명숙 씨는 할머니도 선호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아픈 무릎을 치료하고 있어. 나중에 건강해지면 더 많이 놀아줄게.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남이 정해주는 보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경계, 스스로 챙긴 건강, 스스로 세운 언어에서 옵니다. 명숙 씨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숙 씨의 저녁은 조용히 깊어지고 마음의 등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도 같은 속도로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내일의 가족도 지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명숙 씨가 늦은 나이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명숙 씨가 남긴 단단한 결론입니다.